지급받은 김유한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 설명을 다 마친 뒤에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공동적으로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끝난 뒤에도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언론으로 처음 보도된 것이 4월 19일입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시행안이 또 나온 건 또 5월 16일입니다. 이것도 또 한국 역사에서는 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때였죠. 결국 아마 우리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에게도 4.19, 5.16 이거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큰 선물이라고 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사우스 아일랜드 컨트리뷰션 비자인데요. 이름에서 느끼시겠지만 컨트리뷰션, 즉 남섬 지역에서 지금까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민 가운데도 처음 예상과는 달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4월 19일 발표가 됐을 때는 뉴질랜드 정부의 발표 내용 그대로 옮기면 로우 스킬드 피플들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로우 스킬이라고 하면 호주 뉴질랜드가 연합해서 유지하고 있는 ANZSCO라는 직업 분류표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낮은 레벨,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낮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포지션상 키친 핸드라든지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해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 거 구분 없이 매니저급이라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두 번째가 이제 Skilled Migrant Category, 우리가 줄여서 보통 SMC라고 부르는데요. SMC의 영주권 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쭉 검토가 이루어졌던 내용이어서 지난 3월 달에 제가 한인의 세미나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소개드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우리 교민 커뮤니티 전체에게는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건데요. 에센셜 스킬 워크 비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딱 유일하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 사우스 아일랜드 컨트리뷰션 비자인데 해당되는 분에게만 선물이 되겠죠. 이게 선물이라면 나머지 두 개는 회초리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프합니다. 자, 먼저 여기 사우스 아일랜드 컨트리뷰션 비자는 개요가 이렇습니다. 장기간 뉴질랜드 남섬 지역에서 북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취지였고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아직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의 타겟은 크라이처치에서 셰프로 일하신다든지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을 타겟을 한 건 아니에요. 저 오타고 지역 저 오지에 가면 그야말로 가게도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일하는 농장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존 키가 재작년에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걸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묻어서 다 같이 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뉴질랜드 국민의 취업이나 임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는 2017년 5월 22일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12개월 동안에 걸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2018년 5월 23일에는 자격 요건이 아무리 되셔도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비자의 성격이 Work to Residence 비자라는 겁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는 워크 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워크 하는 그 비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Work to Residence라는 것은 영주권을 주기로 반쯤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비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Work to Residence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에서 특히 영어 부분에서 조건을 달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 사우스아일랜드 외에도 Work to Residence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탤런트 비자 2가지가 있고요. 롱텀 스케줄 비자라고 장기 부족 직업군, 그리고 종교 비자, 이런 것들이 역시 Work to Residence에 속하는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총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6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00명은 주신청자 기준으로 1,600이고요. 그분한테 딸린 배우자라든지 자녀까지 포함하면 약 3,200에서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영주권을 신청할지 아닐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이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분들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00명이라는 숫자가요. 일단 행정적인 내용인데요.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양식이 바로 이번 주에 개정이 됐습니다. 사우스아일랜드 쪽에 틱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양식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INZ 1015라는 일반 워크하고 똑같은데 선택할 때만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비가 대신 일반 워크보다 조금 비쌉니다. 413불. 그래도 영주권 준다면 충분히 해피하게 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및 캐릭터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특별히 따로 내는 건 아니고요. 신체 검사를 최근에 받았던 것이 3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메디컬과 엑스레이. 그리고 범죄 경력 증명의 경우, 신원조회서라고도 하죠. 요거는 2년 이상 경과됐을 때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야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고 계신 거고요. 뉴질랜드 남섬 지역에서 5년 이상 풀타임으로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내 친구가 한다든지 우리 사장님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ILD에서 그동안 이 해당 기간 동안 수입이 쭉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 증명서라고 보통 하죠. 엠플로이어들이 써주는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한 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자료, 주로 이런 것들, 그리고 고용 계약서를 쭉 작성하면서 있으셨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비자를 받고 나면 앞으로 적어도 24개월 이상 뉴질랜드 남섬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이제 고용계약서, 잡오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단 내가 뉴질랜드에서 20년간 에센셜 스킬 비자, 워크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에센셜 스킬 비자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혹시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픈워크 비자, 배우자로서 계시던 분들, 이런 비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에센셜 워크 비자라는 것은 보통 비자를 받을 때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하시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무슨 서포트 레터를 받고 광고주 서포터,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은 비자, 그게 에센셜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워크 비자, 학교를 졸업하고 잡서치를 받았다든지 그런 비자는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미리감치 발표가 됐지만 그 5년이 아무 데서나 5년이 아니라 이 기간의 5년입니다. 2012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20일 이때까지만 계산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 10년씩 워크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 5년 기간 중에 학교를 다니셨다든지 또는 잠깐 한국에 나가서 1년간 계시다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기서 상당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5년이 무조건 길이로서 5년이 아니라 요 기간 중에 5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offer of employment, 작업호를 받은 상태. 이건 뭐냐면 최근에 막 그야말로 며칠 전에 워크가 끝났고 작업호를 받아서 현재 비자가 프로세싱 중이고 뭐 인터림 비자가 있고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캐릭터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떤 비자나 다 똑같은 거니까 새로울 건 없으실 겁니다. 다음에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데 55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55이 딱 되신 분이 있을 경우에 보통 SMC 같은 것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영주권의 경우에는 영주권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55세까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워크비자는 앞으로 이걸 받고 2년 뒤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아까 그런 분의 경우에는 아마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57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나이 때문에 또 걸리신 분이 있다면 만 55세, 즉 56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자 신청은 2018년 5월 2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짜를 넘어서면 어떤 다른 조건을 아무리 만족시키셨어도 신규로 신청하는 사우스앤 비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남성 지역에서 5년간 그냥 한 고용주한테서 똑같은 직업으로 쭉 일을 하셨다면 간단한데 이게 여러 분의 케이스를 보다 보면 또 중간에 한 몇 달씩 오클랜드에 가서 일을 하셨다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클리어하게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남성 지역을 벗어나서 딴 데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만족시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직종의 특성상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직종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건설업종에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매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이내 그리고 총 5년간은 12개월 이내로 남성을 떠나 있었다면 이분도 역시 남성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으시니까 긴장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하게 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상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물론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과 이민성에서 그러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은 풀타임이어야 됩니다. 풀타임은 아시다시피 주당 30시간 이상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뉴인이라는 것은 뭐 이제 사업체의 주인이 예를 들면 뭐 천함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상 뭐 일도 풀타임으로 안 하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천함이니까 알아서 그냥 뭐 천함만 아니면 자르는 건데 그냥 시켜주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going sustainable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신경 쓰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적어도 2년 이상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으로 그걸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비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용주의 그 financial status가 재정 상태가 뭐 사실 가게세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고용주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좀 재고해 보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서의 기간상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한 앞으로 2년 이상 또는 permanent 또는 indefinite 어쨌든 이 비자가 앞으로 24개월 동안 어떻게 근무를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영주권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고용계약서가 예를 들면 1년 뒤에 끝난다. 이런 거라면 고용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비자 신청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이 비자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이건 사실 일반 워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비자에 나온 대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한 급여라는 겁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됩니다. 나는 예를 들면 셰프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워크 비자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사우스 아일랜드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레이버 마켓 그 레이트가 있거든요. 뭐 셰프라면 보통 얼마 이상을 받는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정확히 맞는지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민성이나 노동부로부터 불량 고용주로 지정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 고용주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한테 사장님 불량 고용주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일을 계속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불량 고용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국 분들은 뭐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뭐 다른 나라 그 고용주들 보면 하루에 뭐 15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임금을 제때 안 주고 연중 휴가도 없이 일을 시킨다든지 해서 노동부로부터 적발이 됐고 거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좀 심각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종업원한테 좀 화를 낸 적이 있다든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특이하게도요, 이 규정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신청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플렉시빌리티를 갖는다라는 그 플렉시빌리티의 정의는 없고 그냥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냐면 뭐 실제로 부닥쳐가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총 근무 기간이 4년 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년 근무에 약간 못 미친다라는 것의 정의는 과연 어디까지가 약간이냐를 두고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저 어디 뭐 더니든 인근에 뭐 오지에 들어가서 4년 반 동안 일을 한 농장 근로자 충분히 봐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크라이처치에 조그만한 뭐 테이크어웨이 샵에서 셰프는 아닌 것 같은데 셰프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부분은 늘 이민성에서도 좀 센시티브하게 보는 부분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고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쨌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이나 뭐 또 범죄 이런 게 아니라면 상황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가 규정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스아일랜드 컨트리뷰션 비자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출발점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엄격하게 뭐 재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는 이런 조건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총 기간이 30개월입니다. 즉 30개월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진입하려면 24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뭐 심사를 해서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가장 최근 직종에서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은 내가 4년 반 동안은 셰프로 일을 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머지 6개월은 매니저를 했다. 그러면 이후로 2년은 반드시 매니저로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를 신청할 때 그때 기준으로 가장 최근 포지션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왔다 갔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지역,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남섬 지역은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혜택이 여기 있는데요. 배우자 및 부양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우스아일랜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주신청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오픈워크를 받습니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전에는 배우자가 굳이 워크를 안 하고 비지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우스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오픈워크만 그냥 줍니다. 워크만 주는데 이게 뭐 특별히 해낼 건 없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부양 자녀는 나이와 목적에 따라서 학생이나 방문, 워크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기존에는 워크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학생 비자만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비지터 비자 이것만 가능했지 동반 자녀는 워크비자를 절대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난민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그런데 이 사우스알랜드 비자는 만 2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9세하고 11개월 30일 동안까지에 해당되면은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15세까지 해야 될 의무교육을 그때까지 다 마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이스쿨을 제대로 안 다니고 계속 방킹하고 놀고 다니지 않으라면 일을 할 게 아니라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질문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자면 20세 미만의 자녀인데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가 19살하고 11개월을 된 아이가 있는데 얘가 워크를 받았으면 곧바로 이제 20세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주신청자하고 똑같이 워크비자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또 자녀가 공부도 잘하는데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대학에 못 다닌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없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우스알랜드 비자를 받고 24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비도 조금 저렴합니다. 일반 SMC가 2,360불인가요? 한 것에 비하면 1,550불로서 약간 저렴합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도 25근무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예. 뭐 확실히 주기만 한다면 뭐 3개월도 괜찮은데 한 달에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꼬리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직장 다 때려치고 나는 이제 뭐 자연인이다 이게 안 되시고요. 동일한 지역 산업 분야에서 추가로 2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이 영주권에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2년 뒤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꼬리표가 붙습니다. 섹션 49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차저차한 조건 하에서만 영주권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는데 그거를 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돼요. 자, 고용주가 예를 들면 무슨 A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면 이 비자를 받고 나서 뭔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고용주로 옮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따른 절차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예 포지션을 바꾼다든지 그냥 이제 다 됐다 싶어서 오클랜드로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주지를 이동하시게 될 때는 이민성에 통보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민성에서 파악하고 있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주권을 발급한 후 30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워크하고 똑같은데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영주권 이제 그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어쨌든 30개월 이내에 내가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서 성실하게 남선 지역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에서 그 꼬리표를 떼주고 영국 영주권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뭐 한국에 좀 나가서 오래 계셔도 괜찮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우스알랜드 제도의 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5년 이상 남선 지역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컨트리뷰션 비자였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예,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드려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컨트리뷰션 비자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선물 같은 거였다면 앞으로 소개될 두 가지는 상당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수제 이민, 기술 이민이라고도 하죠. 선수제 이민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레벨 1, 2, 3 아까 그 직업 코드가 있다고 그랬죠. 5개의 레벨 중에 1, 2, 3를 스킬드라고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4나 5는 뭐 그냥 필요하긴 한데 대단한 기술자라고 인정은 하지 않았던 그런 포지션들입니다. 그걸 이제 이전에는 4나 5는 어떤 이유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ANZ-SCO에 1, 2, 3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미용사 같은 경우는 레벨 3가 되고 셰프의 경우에는 2가 되고
뭐 매니저 같은 경우는 1이 주로 됩니다. 1이나 2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연간 수입이 48,859불 이상인 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금액은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나는 80시간을 일해서 이 돈을 맞추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벨 4나 5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아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그거는 풀어주는 대신 급여가 73,299불 이상, 시간당으로 따지면 35불 24. 이거 왜 두 가지로 나오냐면 업종에 따라서 어디는 샐러리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업종은 시간당 근무로 해서만 돈을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양쪽 중 하나에 적합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4, 5는 좀 낮은 레벨인데 봉급은 저쪽보다 1.5배가 됩니다. 이런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니저보다 훨씬 1.5배의 돈을 받는 키친핸드, 그런 식당 문 닫아야죠. 그런데 규정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레벨이 낮고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또 돈이 곧 기술이다, 이런 컨셉이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 기준은 매년 그 뉴질랜드 평균 노동자 임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와리조아 조정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건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은 나올 겁니다. 정식 규정으로. 이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냥 발표한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규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약간 시간이 남아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시행은 8월 14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창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급여가 조금 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면 8월 14일 이전까지 EOI를 집어넣으시고 실렉션이 이루어지면, 실렉션이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이민할 의사가 있다 집어넣으면 보통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4주 정도가 지나면 셀렉션이 됐다는 통보를 받게 돼요. 160점 점수를 맞추시고 영어 점수를 다 내실 경우. 그러면은 이전 규정에 따라서 영주권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영주권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다른 부분의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재빨리 신청하셔서 과거 규정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이제 영어 점수죠. 최근에 보니까 IELTS 점수를 받으려고 어찌 죽이려든 밥이든 시험 한번 보자 그래서 들어가니까 또 시험 날짜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은 토플은 시간이 있습니다. 토플은 자리가 있어요. 혹시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토플 공부를 했었다든지 꼭 IELTS만 점수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토플 점수도 IELTS에 그 상응하는 그 점수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라이처치가 아니라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웰링턴이나 더니든 오클랜드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비교적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자, SMC 쪽에는 변화가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점수제로 이제 그 지원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는데 그 점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전에는 그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를 가지고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는 60점, 1년이 안 됐을 때는 50점, 뭐 이렇게 점수 차등을 뒀는데 그걸 50점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이 점수가 되셨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점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분야라고 해서 주로 IT 업종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10점을 더 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질랜드가 충분히 성장을 했다고 아마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는, 어쨌든 그걸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점수를 10점 주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97,718불 연봉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너스 10점 받습니다.
이분은 10점 안 받으셔도 괜찮을 분 같은데 이런 분한테 줍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간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은행 가면 진짜 돈 필요한 사람한테는 잘 안 꿔주고 돈 많은 사람한테 잘 꿔주죠.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까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연봉 10만 불씩 받으시면 뭐 어디 가도 살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부분이 제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10점, 20점 쭉 해가지고 아무리 오래 일을 하고 경력이 많아도 최대 점수를 30점으로 제한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8년이면 40점, 10년이면 50점까지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벌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경력은 경력 횟수에 따라서 뭐 5점, 10점, 15점 뭐 이렇게 점수를 자동으로 뒀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12개월 이상 있었으면 무조건 10점 이런 식으로 통일화가 됐습니다. 점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 8월 14일부터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 점수를 모두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미래성장 분야의 경력, 부족 직업군, 뭐 뉴질랜드 가족에 따른 10점 보너스가 있으니까 좀 뺐고요. 그 다음에 나이 30에서 39세 요거를 점수를 조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세까지가 원래 30점을 받았었는데 요 30에서 39세도 아직 조금 젊다고 보고 좀 점수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에 있어서도 레벨 9 그러니까 뭐 석사 이상 석사나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점에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려서 70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학력은 클리어하게 좀 정했습니다. 배철러스 디그리 또는 레벨 9 이상의 경우에 이렇게 점수를 10점 또는 20점을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부족하면 배우자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점수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자, 여기까지가 SMC의 변경 내용이었고요. SMC 내용은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거고 시행도 8월 14일부터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SMC 제도를 놓고 작년 한 1년 동안 이민석 내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프트한 쪽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임의를 거의 안 받겠다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부드럽게 적용이 된 거고요. SMC에 대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연간 수익이 48,859불이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당 40시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저희 시간당 23불 49센트로 예. 되어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면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8,000불 이상이 안 되지만 예. 주당 23불 49가 넘으면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합리적이어야 돼요. 뭐냐면 업종 자체가 샐러리를 받아야 되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얘네들이 그 임금 기준이 보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기준표가 샐러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는 시급으로 결정되는 포지션이 있고 샐러리로 결정되는 포지션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고용계약서상에 그렇죠. 시간당으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용계약서상에서 돼 있고 뉴질랜드 이거 직업에 따른 그 임금 그 기준표에도 그게 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시간당 그 아워리 레이트가 상도 49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per hour에 뭐 30불 정도 되는데 예. 1년 동안 그분이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토탈 다 된 1년 동안의 수입이 48,000이 안 되면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규정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규정이 나와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시간을 하면 23.49 곱하기 주당 40시간 곱하기 52주 하면 정확히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만족시켰는데 실제 워크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의 정의는 30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급여를 받고 30시간만 일하면 이 돈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클리어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상 개념으로 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놓은 거라고 보니까 이거는 한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적용된다 하는 것일 뿐이죠.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점수 변경되는 거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그러니까 동종업계 변경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건설업종에서 만약에 10년 있었는데 네. 현재 와서 업종을 바꿨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 예. 그 경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현재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포지션과 다이렉트리 연결된 것만 경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소개를 너무 디테일한 거라 말씀 안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리테일 샵에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샵 어시스턴트라든지 한마디로 그냥 매장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3년 정도 지나면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하나의 코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월 14일 개정판이 나와봐야 알지만 아마도 90% 이상은 그런 방법이 더 이상 안 됩니다. 3년 이상 경력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3년이 모조리 매니저로서의 경력만 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1년에 연봉 하고 23불을 예. 궁금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시간당 페이는 원래 안 되는데 예. 그냥 보너스 개념이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거기에 들어가서 48,000불 이상 되면 네네. 그런 일들이 보통 헤어샵이라든지 부동산 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좀 근로자로 하여금 힘들더라도 좀 인카리지해서 더 많은 인컴을 줄 수 있도록 보너스 시스템 운영되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개런티된 급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것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전의 모든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것을 받을 거라는 것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배제됩니다.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급여 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박행 제도화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좀 골치 아프죠. 예. 자, 달리 더 없으시면 예, 색깔을 눈에 팍 좀 뜨이도록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민 커뮤니티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워크 비자죠. 이거는 지난 5월 21일까지 이 초안을 공표를 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까지 일종의 서면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전 국민, 뉴질랜드 국민이죠,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제도는 약간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일단 참작하시고요. 자,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워크 비자를 받으려면 이렇습니다. ANZ-SCO 레벨 1, 2, 3 아까 영주권하고 똑같습니다. 연간 수입이 이거가 되는 사람은 3년 이상 4년, 5년, 10년 그리고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레벨 4나 5의 경우에는 원래 지금도 비자 기간이 1년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최근까지 한 4년 동안 캔터버리 지역은 예외로 해서 3년짜리 비자를 받았지만 원래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 낮은 레벨 직종은 비자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4나 5는.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73,299불을 넘는 경우에는 기간을 좀 더 주고 또 장기적으로 어쨌든 워크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제안은 잠시 후에 나올 건데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우 스킬드로 딱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제약들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로우 스킬드로 인정된 분, 그러니까 실제 직종이 뭐 낮아서 7만 몇천 불의 봉급을 못 받거나 아니면 1, 2, 3에 해당되지만 4만 9천이 안 되는 분들은 비자를 신청하면 1회당 1년, 최대 1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최대 3년까지만 받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일단 뉴질랜드를 떠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은 있을 수 있어요. 에센셜 스킬이 최대 3년이라는 거지 다른 비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신 뒤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공부를 한 1년간 하신다든지 하면은 이 기간이 다시 웨이브가 되면서 또 에센셜로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인은 적어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대 3년까지 스트레이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좀 이게 좀 언짢은 부분인데요. 로우 스킬드 비자 소지자는 가족 동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비자라든지 동반 자녀 비자, 그래서 학비를 안 내고 내국인으로 지급받으면서 뭐 중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워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뉴질랜드로 오는 것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센셜 스킬은 최대 3년을 경과하면 비자 유예 기간 이제 일단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비자를 줄 수 없다. 그 기간은 12개월입니다. 1년간은 떠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가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사실은 세부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짐작컨대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규정에서 만약에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붙는다면 학생 비자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지나치게 가혹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규정 개정 이전에 워크 비자를 가지고 이미 예를 들면 3년간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비자는 이 제도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그 워크 비자가 다 끝난 뒤에 새로 받게 된 비자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되니까 그 점은 당장 어떤 영향은 안 미치게 돼요. 또 하나가 아까 뭐 임금 수준이 49,000불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나 가족을 자녀를 함께 비자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이제 아마 올 8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그때 기준으로 뉴질랜드 땅에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반 자녀라든지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는 웨이브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만 따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란 거죠. 이게 뭐 자녀가 없거나 한 분들한테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겠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에센셜 워크를 가지고 뉴질랜드 땅에 있는 한 배우자와 자녀는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아직 혹시 뭐 부부 가운데 한 분만 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요거를 고려하셔서 빨리 파트너십이든 뭐 동반 자녀비든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받고 당장 안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8월이 되고 나면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무엇인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바로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예. 현재 뉴질랜드의 거주 중에 그 비자 가지고 영향 없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비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비자 중이고요. 그러면 비자 만기가 할 거잖아요. 한개. 예, 언젠가는 오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최근에 운 좋다고 할 것도 아니네요. 뭐 3년짜리 비자를 최근에 받으셨어요. 그럼 이분은 앞으로 거의 3년 기간 플러스 또 1년 해가지고 6년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뭔가 급여가 45,000불 이상 되는 포지션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끝나고 뭐 규정에 따라서는 뭐 학교를 다니시든 근데 학교 다니는 문제가 되는 게 배우자와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전 가족이 다 유학생이 되는 이런 문제가 돼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좀 못하면 1년간 떠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새로운 워크비자를 3년을 받았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그 3년간은 그럼 49,000불이 안 돼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단 워크를 받으신 분은요. 다음번 바뀐 규정에서 워크 비자를 신청할 때까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서제스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민성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이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로스쿨드 비자를 가진 사람한테는 가족 동반을 이거 허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쳐요. 그죠? 이게 무슨 뭐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수입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살겠다라는 건데 가족을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의도가 좀 불순해요.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나라 내에서도 비인도적이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라도 조금 해소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한국에서 새로 가족을 데리고 뭐 일을 해볼까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의 변경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예. 그럼 기존에 워크 비자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럼 다 이런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3년, 6년 후에는 조조건 충족 안 되면 여기 있는 분은 기존은 떠난다는 의미가 되나?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비자로서 예. 거주하시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건 그런데요. 일단 그 뉴질랜드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딱 짚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3년 이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임금 가치를 연봉 49,000불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만 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스킬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하셔서 그 돈을 어쨌든 받아내야만 되는 거죠. 뭐 고용주를 뭐 간지럼을 태우든 어쨌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럼 지금 워크 비자를 다시 신청한다면은 영어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나요? 영어요. 네. 예. 영어는 뭐 잘 하시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비자를 안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우스아일랜드 비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모자라도 일단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비용도 많지 않고 일단 이번 워크 비자만 400 몇 불인가? 그거 해가지고 통과만 되면 일단 그 뒤는 문제가 별로 없는 비자예요. 뭐 물론 그 사이에 누구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이런 일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떻게 쓰는지 소명에 들어가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워크와 영주권을 다 결합해 보시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영어만 된다면 올 8월 14일 이전에 어떻게 쓰든지 SMC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건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도저도 안 돼서 시간을 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어떤 한마디로 급여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별 차이는 없지만 요리사분들의 경우에는 롱텀 스킬 쇼티지의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공부만 따로 하시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얘보다는 조금 낮은 45,000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롱텀 스킬 쇼티죠.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직종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LTSSL 하는데 Long-Term Skill Shortage Lis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마치 이 오크트 레지던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우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그 비자를 갖고 일을 하시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반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비자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직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뉴질랜드에서 꼭 필요한데 도저히 사람을 못 찾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그 대부분은 메디컬 쪽이라든지요,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 IT 분야, 그리고 셰프가 들어 있습니다. 단 그냥 오랫동안 일만 하신 셰프가 아니고 학교를 일단 어디서든지 다니셨어야 되고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장기 부족 직업군에 들어가서 아까 같은 그런 비자가 프로세스 가능합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입니다. 예, 거기는 45,000원입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혹시 회사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탤런트 비자를 통한 워크 트레이드던스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55,000불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죠? 회사도 좀 상당히 규모가 있고 탄탄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또 비껴가는 제도는 있는데 여우 피해 간격 허락이라고 49,000불을 못 맞춰서 비껴가는데 55,000원 맞추는 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없으시면 일단 이거 잠깐 쉬시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